아무튼 이제 한상혁 위원장을 그렇게 축출하고 그다음에 그 언론장악 기술자인 이동관 특보를 그 후임으로 지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사천리로 KBS 이사장 또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장을 모두 다 해임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사장들을 포함해 가지고 총 4명의 이제 공영방송 이사들이 이제 해임이 됐는데 이게 이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은 없었나요? 어, 유법하죠. 왜냐면은 그 방송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방통위 설치법이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남영진 이사장이 그 이제 청문 절차를 밟는데 공문서를 제때 수령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제 김효재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상임위원으로서의 처분을 내릴 수 없으니까 빠져달라라고 했는데 김효재 의원이 사회권을 놓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했거든요. 의결을 하려면은 당연히 그 이제 방망이를 두들기려면은 사회권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재척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당사자가 그 최소한의 자기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거를 부정하고 의사 정족수라는 논리를 들고 와서 자기는 의결은 하지 않겠지만 의사 정족수에 포함이 돼야 된다. 2명으로 의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회의장에 있으면서 감시한 거죠. 이제 그런 불법한 일을 한 거고 이거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거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 수신료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할 때도 이것이 100만 명 이상, 100억 이상이 될 때는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 기간을 두고 충분히 사회적으로 수기를 해야 되는데 열흘로 단축을 시켰어요. 비규제 대상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용산에서 2가지를 권고했는데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수신료 제도 변경 이 2가지를 하라고 했는데 수신료 징수에 대한 개선안을 분리징수로만 올리고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공적 책임을 다하라는 얘기는 공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거든요. 2가지 중에 1가지만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밀어붙였다. 이거는 그것도 방송의 설치법, 행정절차법, 그다음에 행정규제기본법,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유법한 지시를 한 거거든요. 공무원들에게. 그리고 법률 검토를 하라는 저의 지시를 어기고 또 예를 들어서 이사를 추천할 때는 의결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보고를 안 하고 2분에게만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고 그다음 48시간이라는 그런 의결할 때는 48시간을 경과한 후에 그 의안을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기는 거고 소소하게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권태선 이사 같은 경우는 해임 사유가 그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오지도 않았고 박문진 검사 감독관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해임 절차를 밟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절차 그다음에 법률 그다음 헌법 국가공무원법 그 다 유배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김효재 의원에 대해서도 뭐 직무대행이긴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네. 뭐 지금 그 김현 상임위원께서 얘기한 게 맞다면은 나중에 그분들은 다 무거운 책임들을 다 져야겠네요. 그 예, 과정에 그렇습니다. 의사 그렇습니다. 결정을 했던 참여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 특히 그 2015년 16년도에 방송법 방송법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위원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인수위원을 네. 불허하는 것도 2016년도에 2015년도에 그렇군요. 개정을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하는 것도 2015년도에 개정을 한 거고요. 좀 더 복잡하게 2016년도에 이제 2015년 16년도에 재개정을 한 거예요.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그런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훼손한 거죠. 그리고 임기가 부장된 탄핵만으로만 쫓아낼 수 있는 위원장을 면직을 시킨 것을 지금 마지막 그 김효재 대행이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법적인 심판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나중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 아마 물어야 그러니까는 그 지게 물어야 될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그 방송 장악을 위한 유혹을 그 악순환을 근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법도 야당이 돼서 이제 상정을 했지만 그 법도 어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공영방송 이사들 4명을 그렇게 해임하면서 이제 그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지금 여당에 이제 유리하게 재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 수순은 사실 뻔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장들을 내쫓고 자기 코드에 맞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할 만한 사람을 사장에 앉힐 거고, 그리고 그 사장이 앉으면 뭐 하겠어요? 당연히 편집국 간부들을 근데 교체하겠죠. 교체를 하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하겠지만 네. 저희가 7대 4거든요. 이사가 네. 4명의 이사가 이제 야당목의 이사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방문진도 3명은 야당목으로 있습니다. 물론 표결할 때는 뭐 어처구니 없이 깨지겠지만 3명, 4명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구조는 또 아니죠. 예를 들어서 KBS 사장이 이제 낙하산으로 이제 비전문가가 이제 내정됐다고 하고 인사청문회를 경과를 받을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서 임명이 돼서 입맛에 맞는 임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당한 지시를 한다. 그럼 일선에 있는 기자들이 부당한 지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방송법 위반이 됩니다. 편성에 대한 책임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저희 백척간두가 되는 건데 여당은 여당대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방송 장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지금 정권을 뺏겨가지고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최소한의 것밖에 막아낼 수가 없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일정 정도의 의석수를 갖고 그 진행의 속도를 늦추거나 막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내년 총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예. 소수다 하더라도 소수가 좀 단결해서 싸우면 예를 들어서 언론진흥재단도 그래서 마음대로 못한 거고요. 방심위원장도 지금 22일 날 어제죠. 표결에서 4대 4로 돼가지고 방심위원장을 못 뽑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이 지금 그 부위원장을 잘랐는데 그 자리는 국회의장 몫이에요. 예. 아무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위부대가 돼서 지금 공영방송까지 저희 무력화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당연히 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언론 통제인 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내년 총선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 다음 대선까지도 다 염두에 둔 언론 통제의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총선 이후에 그 여당 특히 이제 민주당이 지금처럼 가방위원장을 내주면 안 되겠죠. 예, 방송 장악을 사실은 문화관광체육부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방위를 내준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이제 근데 사실은 가방위가 훨씬 더 중요한데 1년은 저희가 하고 1년을 이제 지금 현재 여당에게 가져간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법사위원장의 이제 골목을 지키고 있는 법사위원장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하는데 저도 사실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방통위원 하면서 정당이 운영됐을 때의 내부의 속사정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내년 총선에서 그러니까 소위 야당의 그런 그 견제 기능을 하는 위원회는 반드시 사수를 해서 그 길목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이 여전히 사실은 뭐 친정권적 논조가 있고요. 종편의 상당수 종편도 그렇고 여기에다가 이제 공영방송 KBS와 MBC까지 그렇게 넘어간다면 사실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들이 마련될 맞습니다.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신뢰받는 매체, 그다음에 뉴스를 어느 매체를 통해서 습득하느냐에 대한 조사가, 그러니까 뭐 자체 여론 조사도 있었죠. 시사저널에서도 쭉 해왔고, 네. 그다음에 오마이뉴스도 하지 않았습니까? 신뢰도 조사를 최근에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전에 좀 하셨던 것 같고. 최근에는 언론진흥재단하고 같이 영국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랑 해가지고 쭉 이제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소위 보수 정권에서 신뢰도가 1위였던 데가 JTBC하고 YTN이 1, 2위를 다퉜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MBC와 YTN하고 KBS가 1, 2, 3위를 다투고 그 뒤에 이제 SBS 그리고 연합뉴스 TV 이렇게 이제 신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MBN T조 채널 A, 그러니까 8위까지가 그렇게 순번이 매겨지고 이건 곧 광고 시장에 바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뢰도가 높을수록 광고가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파가 광고 수익이 MBC, KBS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신문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되는데 앞으로 지상파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이제 종편의 이제 방송 광고 시장의 영향력이 세지겠죠. 예.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다 무너질 거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예. 다만 이제 시청률이나 청취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종편의 광고가 더 몰리게 되고 그다음에 정부 광고도 많이 가겠죠. 아까 얘기했던 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를 관할합니다. 코바코도 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돈과 관련돼서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이제 언론진흥재단, 코바코 이제 이런 데가 사실은 많은 방송사들이나 종이신문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시청률을 떨어뜨려서 중간에 있는 국민들이 이제 외면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정치에 관심이 떨어지고 그러면 총선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면 결국은 여권의 이득이 가고 그런 이제 일련의 작전인데 그래서 대한 언론도 많이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사실은 지상파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근데 지상파에서 생산해낸 콘텐츠를 가지고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지상파가 몰락하는 거는 저희로서는 치명적인 게 맞습니다. 되죠. 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YTN 민영화 가능성인데 이미 이제 매각 주관사까지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이게 뭐 곧 임명될 거라고 보는데 저희는 그 미뤄진 매각 공고가 나오지 않겠냐.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이제 2명이지 않습니까? 네. 2명 때 뭐 이런 일을 막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거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완전체가 돼야지만 논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얼마 전에 YTN 종사자 대표 노조위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이다. 만약에 팔지 않겠다던 회사에서 갑자기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시장의 거래가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또는 지나치게 비싸거나 이러면은 배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 위반을 잘 살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미디어 쪽에서는 뭐 한국일보나 한국경제가 YTN 민영화를 하게 되면 욕심을 낸다 이런 얘기들이 방송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경제는 한국경제 TV가 있긴 하지만 한국일보는 방송을 모르는데요. 뭐 아무튼 근데 욕심이 있죠. 그래도 방송을 모르는데요. 방송을 모르는 데서 방송을 하는 게 그게 맞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 YTN 민영화에서 방통위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다의 출자자 변경을 승인해주는 이제 그 방통위의 역할이 있는 건데 아무튼 방통위가 이 YTN 민영화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할지 이것도 잘 저희가 좀 잘 지켜봐 필요가 있어요. 국민들의 관심과 정치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게 아마 YTN 민영화 관련된 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뭐 한국 기자협회나 전국 언론노조나 이런 현업 언론단체에서는 해임 중단과 취소, 그다음에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 그다음에 이동관 임명 포기 이런 것들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음, 우리가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꼭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싸워야 될 때 싸우는 거고 주장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뭐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하셨기도 했고, 그다음에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면 흔적이라도 남는다는 심정으로 싸웠고, 일제시대 때 독립이 올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독립운동에 가담을 했고, 아닐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변절하고 회절하고 일본 편에 서서 순사 노릇하면서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감옥에 넣는 그런 부역자들이었던 것처럼, 지금 시기가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고 이명박 정부에 했던 못된 악행들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열 사람이 되고 열 사람이 천 사람이 되고 그 모인 힘들이 결국은 정권을 견제하고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 응징해왔던 것처럼, 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들을 무심하게 빠뜨리고 패배주의와 열등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획책한다 하더라도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내일부터 핵 폐기소 오염물을 지금 방류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면키 어려웠던 것이 과거 역사에서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그 3차 세계대전이 뭐 총칼로 진행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지금 진행될 거다. 그래서 그것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정말 생명 안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계인과 함께 투쟁하고 또 싸워야 될, 그 방송 장악을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핵 폐기소 방류 이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예. 아무튼 국민 안전하고 직결된 사안을 갖다가 핵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라고 홍보하는 윤석열 정부는 참, 제가 봐도 이게 그 누구는 내선 일체다. 이미 이제 한국은 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대변인 정도예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뭐 안전하다고 하지도 않고 찬성하다고도 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이 정부의 행태가 참 비탄스럽습니다.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방송 장악 장면들이 나오는데 좀 이것들 장면들을 안 보려면 도대체 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 3년의 근데 그런 경험을 얘기를 봤을 좀 때. 제가 들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을 장악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정권과 그 소위 국민들과 호흡하지 못하는 정부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방송 장악을 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인 KBS, MBC 지상파에 탄압받는 해직 기자와 언론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것을 정상화 시키려고 했던 측면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정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방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의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한테도 있죠. 근데 저는 그때 공무원이었다는 걸로 좀 회피 도망갈게요. 근데 사실은 적어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만을 위해서 통치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시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는 법과 제도, 적어도 뭐 제가 좀 정권이 뺏겨도 방송 장악이 안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그러니까 그냥 제적위원회에 가반수로 의결한다가 아니라 제적위원이 헌법재판소처럼 뭐 5분의 3을 초과하는 인원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중에 한 명의 기권으로만 의결한다, 이런 식으로 좀 명료화시켜서 2대 2면 부결이잖아요. 네. 결정을 못한다.
그래서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로 하고 그다음에 여야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논쟁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방송법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상정을 국회의장이 아직 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물론 거부권을 행사하시겠지만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뭐 여야에서 추천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이사 추천, 사장 선출 과정 이런 것들을 해서 임기가 보장될 수 있고 장악할 수 없는 제도적 틀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최소한의 장치다.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뭐 했나요? 그러면 그런 대안들을 구축 안 하고. 이제 그런 평가를 좀 이후에도 계속 네.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2017년 5월 9일 날 인수위를 못한 상태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예. 그다음에 정부 조직 개편에 손을 대지 못했고 그리고 검찰 개혁 적폐청산에 집중하고 언론은 사실은 좀 노터치였던 것 같아요. 후순위로 밀리면서 이제 KBS, MBC 정상화, 예. 그다음에 YTN 이제 거기에 좀 힘을 쏟다 보니까 법 개정을 그럼 이후에 총선 이후에 이제 180석이 됐을 때 왜 못했냐 이 문제가 이제 평가 대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바로 대선 전국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만은 권력을 줬는데 권력이 줬을 때 뭐 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뭐 지금 제가 이제 그 시기에 공무원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제한적으로 의견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치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될 과제가 있었던 거죠. 그 정부가 직접 정부가 발의했던 것은 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법인데 이거는 부처 간의 이견이 조정이 안 되면서 못한 건데요. 알고리즘 관련해서. 근데 이제 지금 가장 문제 제기하는 방송법을 왜 그때 못했냐. 근데 미디어 특위를 만들었었거든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합의가 안 된 게 하나가 있고요. 당시의 야당은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여당이 되고도 치열하게 싸우는데 지금 우리가 여당일 때 좀 방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다음에 지금 야당이 되고서도 아직까지 여당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난 그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를 성찰해 봐도 그렇고 권력이 있을 때 일은 권력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예. 권력도 없는데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죠.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나저나 이제 김현 상임위원님이 이제 어떤 활동하실 건가요? 일단은 오늘 이제 일을 마치면 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많이 의논을 해야 되겠다고요. 그다음에 증인으로 증언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정리를 좀 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싸우는 분들과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함께. 그러면 이제 방송 장악 반대 거리 집회나 이런 데서도 투쟁에서도 볼 수 있겠죠. 네, 네. 우리 상임위원 볼 수 있겠네요. 같이 보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옛날에는 촛불 집회할 때 오마이TV가 나와서 우리 박정호 기자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우리 박정호 기자 요즘에 근데 이거 인터뷰 안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현장에 자주 못 나가시지 않아요? 아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영식 기자가 나가셔야죠. 뭐 저랑 같이 현장에서 요거를 밖에 놓고 같이 진행하시죠. 이런 식으로 묶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왜? 아니 2012년도에 우리 그때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정권을 못 잡았잖아요. 책임지셔야 돼. 저도 책임이 있지만 구영식 기자도 책임이 큽니다. 오마이에서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김현 상임위원님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88년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평민당에 입당한 이후로 벌써 한 35년 가까이 이제 정치 생활을 하셨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좋은 활동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예. 스핀 닥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이동관이 스스로 자기의 근데 공무원은 절대로 스스로 스핀 닥터가 되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솔직했던 장면이 그러니까 바로 제가 그거였어요. 그거 보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본인이 그분 저럴까? 솔직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들한테 그 일 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밤에는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는 속담 있듯이 방통위 주변에 새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수핀 닥터는 저 같은 사람이 해야죠. 이제 자연인이. 알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만간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보았던 정말 실망스러웠던 공영방송을 혹시나 목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한 조중동의 영향력 그리고 다수 친정권 성향의 종편에다가 MBC와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까지 장악이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MBC와 KBS가 전에 총파업 등을 통해서 언론 장악 시도를 저항한 역사를 우리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공영방송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방송 장악에 반대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상 의원님 3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 편하게 그럼 저희 방송에서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아니 야외에서 보자고요. 예. 현장에서. 자꾸 뭐 야외에서 보자는 얘기 하지 마시고. 왜요? 야외 이제 뭐죠? 더위의 예. 기승이 조금 낮아지면 찬바람이 불 거 아닙니까? 예. 국회의사당 앞에 천막이 칠 일이 저는 곧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서 스튜디오 만들어서 방송을 하면 어떨까요? 뭐 의장이 저 민주당에서 배출한 분인데 설마 철거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거기는 저기 무당적이잖아요. 아니 국회의장은. 국민을 위해서 방송을 하겠다는데 막을 일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칠까요? 민주당 국회의장님이 뭐 막지는 않겠죠. 그렇죠. 저랑 또 예, 친해요. 예. 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디서든 방송 장악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저희 오마이 TV는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네.